네, 여러분 좀 쉬었다 오셨나요? 이제 한국의 역사 11강 두 번째 시간 맞이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삼육대학교 글로벌항공학과의 규원규 겸임교수입니다. 네, 지난 시간, 첫 번째 시간에 저희가 한국의 현대화의 사건 속에서 중요한 사건 하나를 다뤘어요. 4.19 혁명에 대해서 다뤘는데, 자, 여러분 4.19라는 게 그 날짜입니다. 4월 15일 날 일어났다. 4월 19일 날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걸 줄임말로 표현을 해서 4.19 혁명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러한 약자를 바탕으로 또 설명을 드리면 4.19 혁명이 태동되게 된 계기가 이제 이승만 정권이라는 것이 민주주의적 체제에서 너무 오랫동안 장기 집권을 하고 더욱이 거기에서 부정선거까지 벌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상식선에 있는 민중들이 들고 일어난 사건이죠. 그게 바로 이제 그 4.19 혁명이고, 그런데 이제 제가 마지막 시간, 첫 번째 마지막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4.19 혁명의 어떤 정치적 지도력과 이후에 그 어떤 얼터너티브한 그 얼터너티브죠. 대안을 마련한 상태에서 벌이던 어떤 조직적 지도력이 갖춰진 혁명이었다라면은 좀 모르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정치적 제스처였어요. 더 이상 이러한 어떤 그러니까 정권의 지속을 그리고 부정선거를 하고 있는 정권에게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라는 것이 중차대한 시위 군중들의 요구였던 것이고, 그런 정치적 제스처에 좀 집중했던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안이 딱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대안인 것이죠. 안타까운 현실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현대의 현실 속에서 이제 어떠한 또 하나의 사건이 들어오냐면은 바로 군사정변이 나옵니다. 자, 그걸 오늘은 두 번째 시간에 살펴볼게요. 자, 이게 이제 다 용어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5월 16일, 이게 5.16도 이제 그 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월 1을. 5월 16일. 군사 쿠데타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군사 정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군사 혁명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저희 한국에서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그 정권은 이제 문민정부, 민주적 정부라고 얘기하는데, 국민의 직선제 선출에 의해서 출범한 정권이 아닌 경우, 정권이 되어지지 않는 경우에서의 그 정변은 그때는 혁명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그 군인 출신인 대통령이 이제 조금 오랫동안 집권하게 되는 또 현실이 벌어지는데, 그 현실 속에서는 이것은 5.16을 군사 혁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내재적인 어떤 응집력과 정당한 상식적인 요구가 폭발한 사건이다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그 레볼루션은 포지티브한 워딩이죠. 그런데 그것이 역사적 평가를 다시 하면서부터 이제 정변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여러분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로 한국의 역사에서 그 워딩이 중요한데, 이 군사 정변도 왜 혁명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제가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16 군사혁명 설명을 드릴게요. 1961년 5월 16일 새벽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 4.19 혁명이 언제 일어났죠? 1960년이에요. 그러니까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나서 불과 열흘이 잘 안 돼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고 과도내각 정부가 들어오는 그러한 과정이었고, 그러한 과정이 불과 한 1년 정도 지난 거예요. 약 1년 남짓 지났죠. 1961년 5월 16일. 그 새벽입니다. 이때 이군의 부사령관, 이게 지금 이 직위로 말하면은 별 원스타인데요. 소장이에요. 박정희 소장, 이때 당시 소장입니다. 이군 부사령관 박정희 소장을 주도로 장교 250명, 사병 3,500여 명이 쿠데타를 기획합니다. 그러니까 군대 안에서 이제 쿠데타가 모의가 된 거죠. 그 쿠데타 세력이 한강을 건너서 방송국을 비롯해 서울의 주요 기관을 점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주요 기관이라고 하면은 뭐 국회의사당, 방송국, 신문사, 그런 것들이죠. 그 박정희 소장이 바로 장교 250명과 사병 군인이죠. 군인 3,500명을 데리고 방송국을 비롯한 서울의 주요 기관을 점령해요. 그 다음에 이들이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해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이게 이제
국가의 그 정치 시스템이나 국가를 운영하는 세 가지 권력, 세 가지 공권력이에요. 이게 3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3권을 통합 장악한다고 선언을 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걸 구테타라고 표현을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군대라는 것은 일종의 그 명령체계가 있는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이 부하의 지시를, 정당한 지시를 내리고 그 정당한 지시에 대해서 부하 직원은 분명히 따라야 되죠. 근데 상관의 어떤 명령과 상관의 생각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체계화시키고 무력을 사용해서 나타내는 그런 케이스가 구테타라고 할 수 있죠. 군인의 구테타는 매우 위험하죠. 왜냐하면 군인은 사실은 공권력의 최후 보루거든요. 군인은 무기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사 구테타가 사실은 명분은 분명해요. 사회 혼란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군인이 이 사회 혼란에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에 봉착했다라는 그러한 어떤 대의 명분은 상당히 주요했지만, 반대로 그러한 명분이 아무리 뚜렷하다고 하더라도 4.19 혁명과 같이 시민사회의 합의나 어떤 의견 도출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 일방적 합의 의사결정은 합의 의사가 아니라 일방적 행동의 의사결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온당한 그 혁명이었느냐. 그래서 혁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쿠데타라고 봐야 되는 거죠. 쿠데타와 혁명은 다릅니다. 혁명은 모든 이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근데 쿠데타는 그 모든 이들의 공감대 형성과는 조금 다르게 일부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선도하게 되는 케이스가 바로 쿠데타의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왜 제가 안타깝냐고 말씀드렸냐면은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소장이 전 대통령이 됐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한국 사회에 기여한 업적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업적들에도 불구하고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으켰던 이 5.16 군사 행위는 구테타로 봐야 되는 게 역사적 정확한 평가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렇게 좀 여러분들도 이제 해외 유학에서 보셨던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고 계시는 입장에서는 한번 그 부분을 좀 주목하셔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이걸 좀 설명을 좀 더 드려볼까요? 이들은 미국 정부의 신속한 지지 표명과 장면 내각의 이때가 장면 내각이었어요. 내각이라고 해서 이제 좀 느슨한 연대였죠. 장면 내각의 총사태, 대통령 윤보선의 군사 정변 인정 등에 힘입어 그 정변, 이 구테타를 정변이라고 다른 한자로 표현합니다. 정변의 합법성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테타 세력이 군사혁명위원회를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개칭. 이게 이제 어떤 이 조직을 오르가나이제이션을 국가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최고회의로 이제 바꾼 거죠. 그리고 3년간 군정을 통치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임시적으로 군인들이 사회에 문란한 어떤 혼란스러운 질서를 바로 잡겠다라는 취지를 천명한 게 바로 3년 동안의 군정 통치예요. 그래서 이들은 핵심적인 권력기구로 뭘 출범시키냐 하면 중앙정보부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 중앙정보부를 근간으로 민주공화당이라는 정치 조직을 이제 말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이 민주공화당도 자신들이 수하에 뒀고,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라는 뭐 정보를 모두 수집할 수 있는 기관을 이제 출범시키니까 3년 이후에 민간정부가 출범할 거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민간정부도 자신들의 배후와 배경 아래 두기 위해서 헌법을 개정해서 1963년 10월 11월에 양대 선거에 승리하면서 제3공화국을 출범시켜요. 근데 이 출범시킨 3공화국의 주역이 바로 이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혁명위원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박정희가 된 거죠. 이렇게 군인이 대통령이 된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자, 5.16 군사정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이어갈게요. 자, 발생한 배경을 좀 볼게요. 아까는 그 전개 과정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발생 배경을 볼게요. 당시 정치 상황과 군부 내부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 발생 배경을 조금 분석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4.19 혁명을 계기로 이승만 정권, 자유당 정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승만 정부가 붕괴되고 그 대체적인 지배 세력인 온건파의 민주당이
그 4월 19일부터 한 3달 정도 지난 7월 29일 날 총선을 통해서 집권하면서 이제 민주주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직선제 선출이 이제 대단히 이제 자리를 잡았다. 이제 이렇게 표방을 해요. 그런데 당시 대체지배 세력인 민주당이 신구 양파로 분열되어 있고 원색적인 권력 투쟁을 벌이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이 대체 세력이 시위대나 시위 군중들, 그러니까 4.19 혁명의 주역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주역들의 어떤 정치적 슬로건이나 정치적 니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력이나 어떤 협상력이 부재한 상황이고 오히려 자신들 안에서 권력 투쟁만 벌이고 있는 모습이 그 자유당 정권 때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치 구조 속에서도 국민들의 정치 의식은 계속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수와 혁신이라는 대립 구조의 양상을 띠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은 4.19 혁명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이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국민 주권이 갖고 있는 영향력과 이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 이퀄리티, 평등성과 민주성이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민주성의 척도는 저급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미완적인 혹은 약간 성장 가능성에만 머물러 있는 그러한 민주성이 아니라 온전히 성숙한 민주성이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국민은 법적인 제도적 수준의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뭐 대통령을 직접 투표로 뽑는다든지 투명하게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그런 조직구청 조직에 배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형태의 그 어떤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정치, 경제, 이념적 수준의 실질적 민주주의를 요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 요구에서는 정치, 경제, 이념적 수준의 실질적 민주주의에 대한 니즈가 나온 거지만 사실은 그때 당시에 민주당 세력은 그러한 어떤 국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담아내기에 역량이 현저히 부족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국민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립적 민족경제, 평화적 남북통일 실현을 위한 민족 자주화 운동과 통일 촉진 운동을 활발히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것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남북 통일은 지금 되게 중요한 사안이었죠. 그때 당시도. 그런데 민족 자주화 운동과 통일 촉진 운동이라는 이 슬로건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그 북한의 사회가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추종하고 있었던 그 공산주의 체제에 기반한 독재 정권을 옹호할 수 있는 위험성이 노출이 된 거죠.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산주의 자체는 인정하고 존중되어야 될 시스템이겠죠. 중국에서 오신 유학생분도 계시고 베트남에서 오신 분도 계시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그 정치적 시스템을 이용해서 지금 노스코리아 북한의 현실은 안타깝게도 그 체계 위에 어떤 독재의 프레임을 얹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아닌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건 그냥 일당 독재주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4.19 혁명을 경험했던 민중, 그 대외 중, 남한의, 사우스코리아의 민중들이 이 평화적 남북 통일을 위해서는 통 크게 양보를 하거나 아니면 통 크게 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념의 슬로건들을 전개하니까 이게 상당히 좀 위험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전쟁을 경험한 이후에 휴전 상태고 경제 상황도 그때 당시에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가 크게 차이 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정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너무 약간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유토피즘에 가까울 정도의 이상적인 통일 촉진과 민족 자주화를 주장하게 되는 그 발언들이 자칫 잘못하면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그러니까 대립 관계에 있었던 그 국가의 시스템, 정치 시스템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안보에 대한 그리고 이제 그 치안 그리고 한국 상황에 대한 어떤 그 군사력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국민들의 정치 의식은 그 미국은 지금 한국을 소련 그때 당시 소련이죠. 소련으로부터 보호하거나 아니면 대립해야 될 전초 기지로 삼아야 되는데 이 한반도를 그거하고 좀 이해관계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미국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은 전쟁 이후에 미군의 도움도 받고 있게 될 때 군사력이 엄청 팽창을 했고 이제 군부와 군대의 위력이 상당히 높아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5.16 군사혁명,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충분한 배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국가의 혼란스럽다라는 그 명분을 어디서 찾냐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다시 북한과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 전쟁의 트라우마를 자극하게 되면 대다수의 시민들은 또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지라는 반공 이데올로기를 떠올리게 돼요. 그러니까 높은 정치적 민족 자주화에 대한 시민의식의 요구와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그 전쟁에 대한 공포가 서로 대립되고 맞물리면서 이 원래 갖고자 했던 높은 정치 의식이 사실은 설득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군사력이 성장한 한국 군대 안에 있는 존재들에게는 이 군대를 이용해서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또 배경을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군대입니다. 군대가 6.25 전쟁 이후에 필연적으로 뭘 직면하냐면은 군대 내부에 군인들의 규모를 배치하는 문제와 충원 문제를 둘러싸고 그 군대 내의 장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충돌이 되게 심했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일부 불만 세력이 정치 개입이란 방법으로 불만의 탈출구를 찾고 있었던 그 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군부라는 게 군대가 이제 창설 과정부터 사실은 이게 개파를 나눈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룹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일사불란한 어떤 조직 체계를 군대가 갖췄다기보다는 A파다, B파다, 그러니까 이게 파벌로 나누어져서 군대가 좀 약간 독립성이나 통일성을 띠기가 매우 어려웠던 현실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승만 정부는 군대가 이제 미군도 주둔하게 되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승만 정권 차원에서는 자신이 어떤 군사력의 통수권자라고는 표현을 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불안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군사력이 이렇게 팽창이 된 게. 근데 다행히도 이승만 정권 눈에 봤을 때에는 이 군사력이 어떤 하나로 응집되지 못하고 자꾸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어떤 파벌 간 그 세력 싸움들이 계속 발발하다 보니까 이승만 정부가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군인들의 정치 개입을 조금 허용해 주면서 자신들의 정권의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악용했던 케이스죠. 그래서 이러한 군부의 파벌성과 정치 지향성이 일부 영광끝 장교들로 하여금 고위장성들의 부정비패와 승진의 적체 현상을 빌미로 이른바 하극상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실적 위주로 승진이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약간 부정부패하는 고위장성들이 뇌물을 받거나 여러 가지 다른 편법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발탁하고 승진시키니까 하극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하 직원이 상관에게 뭔가 저항하는 행위들, 그걸 하극상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어떤 군대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바로 그때 당시 2군의 부사령관이었던 박정희 소장, 그리고 박정희 소장의 카리스마를 믿고 따르던 6군 사관학교 8기생들 중심으로 이 쿠데타 모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거예요. 군부의 쿠데타 시도는 이미 6.25 전쟁 기간에 이종찬을 중심으로 했던 반이승만 세력에 의해서 모의되기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미군의 감속과 주도 세력의 불련으로 불발됐는데, 이 이승만 소장, 그리고 이승만 전 대통령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그 내부적인 주도 세력의 분열을 바로잡고 외부적으로 미군의 어떤 협의를 이끌어내는데 탁월한 정치력을 좀 발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미군을 설득한 건 딱 하나였어요. 박정희 소장이 나는 이것을 쿠데타가 사회를 혼란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활용하고 싶고 이용하고 싶고 아니면 막아세우고 싶어 하는 이 한반도의 질서를 위해서 내가 대리적으로 사용을 되는 거다. 그러니까 미국은 오히려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스탠스가 마음에 들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 정치적 행위로서 박정희 대통령이 미군을 암심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내부로는 군부가 여러 가지로 파벌로 지금 다 찢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파벌로 찢어져 있는 상황들을 바로잡지 못하고 계속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그 틈새가 보였던 거예요. 박정희 소장과 그들을 중심으로 한 육군사관학교 8기생들. 이들이 하나의 그러니까 어떤 권력의 주역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961년 5월 16일 새벽에 이군 부사령관 박정희 소장과 장교 250명, 사병 3,500명. 이 쿠데타 세력이 사실은 그 군부의 전체 규모로 봤을 때는 사실 형편없을 정도로 작은 세력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쿠데타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되게 두려워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강을 건너서 수도의 주요 기관들을 점령해 나가고 국가 공력을 장악하기에 이릅니다. 그만큼 군부 내에서 그 권력의 기반이 되게 취약했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인원으로도 쿠데타가 성공할 정도였으면 그럼 그때까지 군대의 어떤 지휘 체계가 그만큼 일사불란하지 못했다라는 반증이니까. 네. 그래서 이들이 방송국을 점령하고 국가혁명위원회를 조직해서 이 혁명회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요. 우리가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3권을 통합 장악한다고 선언하고 이날 새벽 군사혁명이 성공했다고 방송국을 통해서 발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언론의 힘인데 대다수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서 이 군사혁명이 성공했구나라고 인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그걸 발표를 하니까 국민들은 언제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하기도 전에 군사혁명이 성공했다고 그 성공에 조금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혁명위원회의 여론의 힘이 그만큼 컸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여론은 지금처럼 SNS나 어떤 개인 미디어가 발달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정보의 전달이 되게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사실 막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문으로만 계속해서 떠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문들을 바탕으로 뭔가들이 전개가 되니까 그런 진짜 군사혁명이 그냥 성공했구나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정보력 장악이 주요했던 거죠. 그래서 군사혁명위원회가 그걸 힘입어서 미국과 또 담판도 벌이고 혁명에 필요한 조치로 금융자산 돈결, 항구와 공항 폐쇄, 정권의 인수, 의회 해산, 일체 정치활동 금지 등을 선포하고 반대로 6개의 혁명 공약을 내걸면서 새로운 정치적인 지형을 써내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5.16 군사혁명의 분명한 시작점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5.16 군사정권의 영향 정변의 이 영향과 과제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그 전쟁과 이승만 정권의 독재 폐해에 되게 시달려 왔어요. 한국의 현대사는. 그러니까 이 저개발 국가였죠. 저개발 국가가 정말 못 살잖아요.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소시민적 민족주의의 이중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정세의 위기의식에 기인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4.19 혁명 때는 되게 높은 정치적 성숙도를 보여줬는데 다시 현상을 돌아오고 보니까 잘못하면은 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다시 군인 정권을, 군사 정권을 소환해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변 정세가 워낙 한반도 상황이 위험하다라는 것으로 계속해서 위기의식을 고취하고 있었으니까 민족주의의 이중성과 주변 정세의 위기의식에 기인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는 거죠. 또한 4.19 혁명 이후에 일어나기 시작한 급진적 변혁 세력을 탄압하고 억압적인 국민 통제를 시도함으로써 이후 산업화로 인해서 사실은 이 민족주의 운동이나 그 정치적 성숙도가 일어나는 것은 상당히 후퇴했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5.16 군사 쿠데타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서 긍정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 있는 긍정적인 면이라는 그것을 굳이 찾아본다면은 산업화를 통해서 경제 개발이 빨리 이루어졌다. 뭐 이런 것들을 꼽을 수는 있겠어요. 경제 개발이 실제로 그때 연간 성장률이 막 10% 이상으로 치솟을 정도로 경제적 성장은 많이 벌었는데 반대로 4.19 혁명 때 보여줬던 민족주의적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민족이 자주적으로 독립할 수 있어야 하고 민족이 자기 아이덴티티를 찾아나가는데 힘쓰지 않으면은 그 민족이 미래가 없다라는 그러한 역사적 위기의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둔감하게 만들고 퇴화시킨 게 이 5.16 군사 쿠데타의 악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군대의 불법적 탈권과 정치 개입이라는 선례를 남겨서 이후에 평화적 민간 정권 교체를 매우 어렵게 만드는 요지가 된 거예요. 또 그렇다는데 이제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긍정적 평가도 있는 거예요. 산업화 근대화를 조금 더 빠른 시기에 기틀을 구축했다. 왜냐하면은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소시민족 민족주의가 강화되게 되면은 어떤 의견이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계속 산발적으로 이게 지지부진한 답보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위험성이.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군사정권이 산업화와 근대화의 기틀을 구축하는 데는 긍정적 평가를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게 이제 안타깝게도 지역 감정을 촉발시키고 사회 일반의 군사 문화를 이식해서 이 국민 의식이 군사 문화에 길들여져 버린 것이 아닌지 상당히 우려하는 태도들이 지금도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1993년 이후에는 군사 정면을 쿠데타라고 규정지어서 평가를 역사에 맡긴다고 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 5.16 군사 정변에 대해서는 이게 쿠데타인가 혁명인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세 번째 시간 때 다시 역사적 사건으로 찾아뵐게요.